안녕하세요. 미스티수입니다. 2019년 6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30대 초반의 중국인 부부예요. 이 커플은 중국의 시민인데 당시에 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짧은 여행을 즐기려고 했죠. 국립공원에서 짧은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태국에서 살고 일하면서 태국말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아내인 난나는 임신 3개월 차였습니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태교 여행을 기대했겠죠. 특히 중국 문화에서는 임신한 여성을 굉장히 아기처럼 잘 케어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립공원에서 건물 11층 높이인 34m 절벽 아래로 난난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잡으려고 뛰어갔고 구급대원들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아내가 혼자 구경하러 갔다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내는 임신 중이에요. 구급대원들은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속 비명을 지르고 엉망진창인 태국어로 제발 아내를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뺨을 계속 쓰다듬었죠. 다행히 아내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하고 움직이는 건 불가능해 보였지만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 중국어로 속삭입니다. 둘만 들을 수 있게요. 절벽엔 카메라가 없어. 죽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행동해. 라고요. 난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구급대원들에게 아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난난의 몸엔 17개의 골절이 생겼습니다. 특히 눈 주위가 아주 심하게 다쳤어요. 의료진들은 실명할까봐 처음에 아주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시력을 잃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임산부였기 때문에 특히 뼈가 아주 약한 상태였나 봐요. 의사들은 이를 다시 붙이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온몸에 뼈가 아주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던져진 도자기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게 천운이라고 의사들은 말했죠. 또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의료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의식도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죠. 열도 아주 높았는데요. 잠깐씩 깨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가 어디인지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 몸에 연결된 아주 많은 기계와 복잡한 선들이 보였고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좀 되려면 병실 구석에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순간적으로 심박수 모니터에서 삑삑 하면서 소리가 울릴 정도였어요. 남편은 구석에 앉아서 그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어떨 때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굴엔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난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알던 내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귀신이 씌인 것 마냥 너무 달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보고 있었죠. 모든 사건은 2019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유샤오등은 아내 왕난난에게 태국 동북부에 있는 국립공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난나는 좀 주저했어요.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약간 하이킹처럼 좀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코스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난나는 임신 3개월 차였고요. 샤오등은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리뷰 읽어봤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코스라고. 그리고 트레일도 있고 내가 아주 완벽하게 계획해 놓을게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아기랑 같이 신선한 바람 맞으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엄청 재밌을 거라고요. 그런데 국립공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이 국립공원이 태국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라서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았습니다. 도착한 첫날에는 그래도 좀 편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바위산들 사이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날씨가 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가 눈치채기도 전에 다른 방문객들은 모두 하나둘씩 공원을 빠져나간 상태였고 난난도 주위를 둘러보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숲에 위험한 동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난나는 남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다 계획해둔 건 알겠는데 우리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지 않아? 비 올 것 같아. 엄청 흐리지 않아?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난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찾아보고 왔어. 이제 날씨 곧 개일 거야. 오히려 좋지 않아? 우리 둘만 있으니까 더 로맨틱하잖아. 그러면서 더 빠른 속도로 산 위쪽에 절벽 가파른 곳으로 올라갑니다. 난나는 남편이 오늘 왜 저러는지 궁금해졌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갑자기 절벽 끝자락까지 가서 아래를 쳐다본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 채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난나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샤오둥은 이제서야 얘기하는데요. 우리 이제 호텔로 돌아가자. 근데 주말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뭔가 아쉬움이 남았는지 국립공원에 한 번 더 오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나는 우리 여기 볼 건 다 봤잖아 라고 했고, 샤오둥은 사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일출 때 여기 경치가 완전 미쳤다고 하던데 내가 완전 비밀 장소도 찾아놨단 말이지. 우리가 여기 언제 또 올 수 있겠어. 애기 낳으면 최소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얘기하는 남편의 모습에 난나는 조금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미 좀 어두운 상태에서 봤을 때도 경치가 참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보면 일출이 참 끝내주게 좋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죠. 다음날 새벽 부부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난나는 남편이 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라는 걸 눈치챘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느낌이었죠. 자연과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던 거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대부분 친구나 커플들이 등산할 때 가끔 말없이 걷기만 하는 구간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난나도 잠깐 그렇구나 하고 넘기기로 합니다. 남편은 앞서 걸으면서 난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렇게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요. 산 절벽에 올라간 남편은 가장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터넷에서 본 로컬들의 일출 스팟이 바로 여기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절벽 바로 아래에 수천 년 전에 고대 문명 그림이 남겨져 있다고 말했어요. 이 국립공원 내에 이런 고대 유물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장소는 지역 주민들에게만 입소문으로 유명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특히 강조했죠. 그래서 절벽 끝쪽으로 조금만 붙으면 벽화를 직접 볼 수 있다고 말했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임산부가 산 정상까지 왔는데 안 보고 그냥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난나는 남편에게 알겠어. 그럼 볼 테니까 나 좀 잡아줘. 근데 대신에 당신이 먼저 보고 와 라고 말했죠. 근데 그 위치가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등산로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 보였어요. 그래서 잠깐만, 아무리 봐도 그런 그림은 안 보여. 그리고 거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게다가 그 근처는 발자국도 없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흔적도 없었어요. 난간도 없었고요. 등산로로 돌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게 이쯤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샤오등은 이런 난난의 말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절벽의 끝으로 계속 걸어가요. 난난은 충격의 연속이죠. 남편 고소공포증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경치라고 해도 고소공포증이면 이거 이겨내기 힘들거든요. 난나는 남편이 너무 걱정돼서 계속 그만하고 돌아가자고 애원해 봅니다. 하지만 샤오둥은 그냥 계속 걸어가요. 난나는 남편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는 벼랑 끝에서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경치를 감상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이 사람 진짜 왜 이래? 뭐야? 근데 난난도 거기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경치를 봤는데 너무 멋지기는 했어요. 높은 산이라서 공기도 너무 상쾌했고요. 천천히 일출을 감상했습니다. 남편은 난난에게 다가와서 그녀를 안아주고 뺨에 키스했습니다. 난나는 아주 활짝 웃었어요. 인생에서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이었겠죠? 이런 순간이 있어야지 또 앞으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난난의 머리카락 향기를 좀 맡다가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 그리고 임신 3개월인 아내를 온 힘을 다해서 34m 아래의 절벽에서 밀어버렸습니다. 네, 안아주고 뺨에 키스한 다음에 죽어 라고 얘기했어요. 난나는 이걸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었던 시간 동안 계속이요. 병실 구석에 앉아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순수 악으로 보였죠. 난나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남편의 얼굴도 볼 수 있었죠. 스위치가 켜졌다 꺼지는 것처럼 사악한 악마였다가 사랑이 많은 남편이자 걱정이 많은 아기의 아빠로 바뀌었죠. 난나는 눈짓으로만 간호사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무섭다고 계속 신호를 보냈어요. 날 절벽에서 민 사람이 바로 남편이에요. 도와주세요. 저 사람 좀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분명히 또 날 죽이려고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말했지만 간호사들은 알기 어려웠죠. 난나의 눈짓에 간호사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남편이 있어서 정말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잘 회복하고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간호사들은 샤오동이 병실에 난난과 둘만 있는 사이에 생명유지 장치들의 코드를 뽑는 건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죠. 난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샤오동은 난난을 살짝이라도 건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난으로라도 너 진짜 죽는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 적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일 만큼 한 쌍의 아주 완벽한 커플 같았거든요. 물론 절벽에서 밀기 전까지만요. 근데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 난나는 샤오동이랑 처음 만날 때 남편의 첫 데이트 신청을 거절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보낼 시간도 부족했고 남자친구를 만들 여력 자체가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난나는 태어날 때부터 야망녀였습니다. 거기에 추진력까지 타고났어요. 경영개발을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여행사 직원으로 시작했는데 단기간 내에 바로 관리자 직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태국지사로 발령을 받게 됐죠. 단순하게 가서 일 좀 해봐 하는 게 아니라 태국에서 새로운 마켓을 개척하는 임무를 받고 간 거였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랑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업무 캘린더에 틈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결국 이 여행사를 그만두고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시도했는데요. 그 뜻은 다양한 실패도 있었다는 뜻이죠. 건조과일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로 3만 달러를 손해봤고 그 다음으로는 무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식당을 열었고요. 그리고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위한 홈스테이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일하면서 어쩌다가 잠깐 시간이 생기면 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언어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난나는 20대와 사업 초반에 하루에 3-4시간씩만 자면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유명한 사업가가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난의 30번째 생일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순자산은 3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하나로 약 41억 정도 되는 돈이죠.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난나는 태국의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난나의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좀 걱정이 됐겠죠. 흔한 걱정이죠. 왜 남자친구가 없니? 글쎄요. 지난 10년 동안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했잖아요. 난나는 이런 부모님의 말을 그냥 가볍게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외로움을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공허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 아주 가끔 있긴 하잖아요. 아마도 데이트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난나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태국으로 오기 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2번 정도 연애한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10년 넘게 데이트도 안 했어요. 남자친구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이상하다고 감지한 난난. 누군가에게 플러팅을 한 적도 당한 적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떠올려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일정에서 남자들이 난난에게 스몰 토크를 하거나 귀여운 조크들을 던지면 나는 무표정이었죠.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직장이고 공식적인 행사인데 웬 날씨 얘기를 하지? 또 어떤 사람이 난난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녀는 카페에 사업 제안서를 잔뜩 들고 나타났죠. 그냥 서로 조금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얘기한 거였는데 난난은 네 그럼 제 사업을 좀 알아가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이 강하고 집중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데이트하는 방법 자체는 확실하게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2017년 5월 태국에서 또 하나의 이런 공식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중국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참여했고 그들의 인플루언서인 난난도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한 남성을 소개받았는데요. 중국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을 하는 순간
난나는 그 말투를 듣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난징 사람이군요. 그 남성이 난징 지방의 사투리를 쓰고 있었는데요. 상하이 사람들의 표준어랑은 완전 달랐죠. 저도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난징도 굉장히 큰 도시라서 젊은 세대 사람들은 보통 표준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투리는 주로 집 안에서 가족들끼리만 쓰거나 아니면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쓴다고 해요.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들을 땐 약간 투박하고 억센 느낌을 주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네요. 난나는 일단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난 게 너무 반가웠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기분? 처음 만난 사람인데 벌써 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빵 터지는 거죠. 해외에 있지만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에서 작은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 남성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자 난나는 오케이, 근데 이제 일은 끝났으니까 잘 가 라고 얘기하고 들어섰죠. 난나의 코어 나왔죠. 이걸 처음 겪은 남성은 너무 당황스러워했는데요. 아니 방금까지 너무 잘 웃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렇게까지 차갑게 변해버린다고? 바로 비즈니스 모드로 돌아간 난난. 사실 난난은 그 남성이 자신에게 플러팅을 날린 걸 캐치하지 못한 거였죠. 그 남성은 위챗이라는 어플에서 난난을 찾아서 친구 요청을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화들짝 놀랬죠. 이게 뭐야? 나랑 더 얘기를 하고 싶다고? 우린 같은 업계 사람이 아닌데? 하고 거절. 그 위챗 친구 추가 기능은 인스타나 페북 팔로워 수락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그냥 오케이 해줘도 될 법한데 거절이라니. 그런데 이 거절에 그 남성은 난난이 더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이런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어. 너무 솔직하고 일에만 열중하는 유니콘 같은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사람이 뭔가에 열중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걸 보면 좀 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시작한 순간부터 난나는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이 남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끝을 모르고 위챗으로 친구 요청을 보냅니다. 그녀가 수락 버튼을 누를 때까지요. 그리고 마침내 난난의 수락 알림을 받은 순간 그는 탐정 모드로 그녀의 모든 걸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새로운 목표도 정했는데요. 이 여성을 위해 나의 모든 걸 올인한다. 같이 밥 한번 먹자고 빌고 또 빕니다. 난난과 함께 태국어 레슨도 받고요. 가끔 그녀가 향수병에 생기면 난징을 떠올리게 하는 집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까지 운전해서 재료를 공수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책임감도 강하고 배려심도 있어 보이고 재정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차분했다고 해요. 같이 있으면 잘 케어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난난이랑은 좀 반대였어요. 너무나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처음 사귈 때 결혼 생활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약간 난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지 싶은 약간 내가 미친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소름 돋는 일이에요. 난나는 샤오든과 처음 만날 때 이게 진지한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사귀었을 텐데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본 가장 긴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샤오등에게 온 연락이었고요. 당시 약간 사랑 고백 같은 문자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미친 편지였습니다.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데이트하고 있는 남자한테 장문의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조금 요약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길어요. 자, 모든 남자는 자신의 이상형이 있습니다. 저는 남부 스타일의 작은 여성을 선호해요. 제 미래의 파트너는 예쁘고 몸매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긴 머리, 편안한 성격, 높은 도덕관념, 독립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고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내 반쪽은 나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 미래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현명하고 예의 바르며 좋은 직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가족의 압박 때문에 만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 결혼을 통해서 순수한 사랑을 찾고 싶어요. 난 널 그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그냥 데이트하는 관계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널 돌봐주고 싶어요. 난 너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사귀게 된다면 해피엔딩일 거예요. 이제 내가 있으니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모든 어둠과 고통은 나로 인해 사라질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행복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우리의 커리어는 계속 같이 쌓일 거고 우린 함께 열심히 일하겠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만남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들여요. 내 손을 잡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해봐요. 네, 생략한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해주세요.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달 정도 데이트한 남자한테 이런 메시지 받으면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너무 길기도 하고 아니야, 왜 한밤중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놨을까? 그리고 난나는 일단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빠르게 훑어보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놀랬잖아! 하고 현관문에 서 있는 남성을 봤는데요. 네, 예상하셨죠? 샤오둥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뒤 밤새 문 앞에 서 있던 거였어요. 아이고, 이 메시지를 쓰면서 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넌 자고 있겠더라고. 깨우기 싫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샤오동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고 난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충격받았는데 좀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이렇게 좀 로맨틱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근데 난난이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소름보다는 로맨틱한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둘은 몇 번 더 만났고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꽤 캐주얼한 관계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샤오동이 갑자기 우리 결혼해야지. 내 남은 인생을 너랑 보내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난나는 농담하는 거 맞지? 라고 하죠. 샤오동은 아니, 기다릴 필요가 있어? 우리 둘 다 30대잖아. 이걸 농담으로 생각하고 난나는 아주 크게 웃었어요. 하지만 샤오둥이 진지하게 고집하자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보죠. 너 아직 우리 부모님 만난 적도 없지 않냐.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화낼 거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결혼할 수 없어. 여기에 샤오둥은 우리 둘 다 성인이고 독립했고 일적으로도 성공했다. 결혼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이전에 이런 감정 느껴본 적이 없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죠. 난나는 이 모든 일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진지하게 말하는 게 맞는지 샤오둥이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면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자신이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정반대니까 오히려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해보자 뭐.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내일 법원에 가자.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은 거의 닫혀 있으니까. 그치? 만약에 열려 있으면 내일 결혼할 운명이라는 뜻이고 닫혀 있으면 그걸로 끝 집어서 밥 먹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 말에 난나는 샤오둥이 진짜로 미쳤나? 라고 생각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법원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체크 한번 하고 점심 먹은 다음에 일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했죠. 그냥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 이렇게 넘길 작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법원에 갔는데 맙소사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사실 샤오동이 손을 미리 써둔 거였죠. 난나는 이게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어떤 사인이라는 생각도 했죠. 좋아, 그럼 결혼하자. 어차피 결혼은 할 거니까. 오케이, 해보자. 한 거죠. 당시에도 난나는 주변에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빨리 결혼해라, 손주 언제 보게 해줄 거냐, 부모님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30대였던 난나는 이런 사회적 시선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이고 로맨틱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반지도 없고 결혼식, 신혼여행도 없었고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둘은 바로 결혼증명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샤오등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흔한 K드라마에 나오는 전형적인 나쁜 남편 타입으로요. 무책임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썼다고 알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알고 지낸 샤오둥은 그랬습니다. 근데 샤오둥은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해요. 난나는 결혼 전에 그가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걸 본 적도 없거든요.
게임을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난난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자고 샤오동을 부릅니다. 같이 식사를 끝내니까 샤오동 다시 게임을 하러 침대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그냥 오늘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샤오동은 아직도 침대에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며칠간 계속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계속 게임만 해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회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어떤 사장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진 비전, 노력과 꿈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보이는 건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뿐이었죠. 난난이 알던 샤오동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게으른 남편이었어요. 약간 거머리 같았죠. 난난의 에너지와 사랑, 감정과 돈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정과 감정을 이용했어요. 처음에 보여줬던 사랑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난난이 중식당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아주 바쁘거나 필요할 때가 아니면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직원들이 근무를 펑크내거나 인원이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직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샤오동이 도와줄 때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샤오동을 보면서 처음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처음엔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한 후 지금은 이렇게 피크타임에 불려나온 샤오동은 발을 질질 끌면서 나와서 오히려 방해되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죠. 그래서 샤오동 일어나서 저거 좀 도와줘 라고 계속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 피크 시간대에도 손님 테이블 의자 중에 하나 빼가지고 앉아가지고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 먹으면서요. 잔소리할 기록도 없게 만드는 타입인 거죠. 다른 직원들이 주문받고 테이블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악의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난난이 짐을 아주 많이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수로 미끄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쿵쿵거리면서 떨어진 거예요. 다들 난리가 났죠. 맙소사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거리고 난난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요. 순간 이제 다들 샤오동이랑 난난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죠. 샤오동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계단을 보면서 아내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있진 않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리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다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아니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이 추락이 너무 심해서 난나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래도 샤오동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난나는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요. 결혼 후에 오는 일종의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남편이 내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잘 알던 샤오동으로 돌아오길 바랬죠. 그리고 또 이혼이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친절하게 행동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집안일을 열심히 해놓기도 했고요.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또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난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난난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 마사지를 끊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면서 돈 좀 빌려줄래?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액수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나중에는 2만 달러까지 빌려달라고 하죠. 결국 난나는 아니 돈이 왜 그렇게 필요한 거야? 집세도 안 내고 일도 안 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 거의 3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게임이나 하는데 돈이 왜 저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알고 보니 그는 14만 달러의 도박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심찬 사업가인 것처럼 얘기해서 결혼하고 이제 와서 도박빚이 있다는 걸 고백했어요. 여기서 난난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들은 혼전 계약서 같은 거 안 썼고요. 샤오동은 사채업자들이 아주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 일로부터 난난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난난이는 결혼하고 그녀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다신 안 할게. 그리고 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카지노에 처음 가봤어. 30대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샤오동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난나는 매우 관대하게도 빚의 절반을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걸로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으로부터
시간을 좀 벌으라고 한 거죠. 매일 침대에 누워서 게임만 하던 게 우울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기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사업 중 하나를 샤오둥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급여를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했죠. 샤오둥은 여기에 아주 크게 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정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을 하죠. 여기에 더해서 사업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보여줍니다. 무역회사였는데요. 샤오둥은 이걸 넥스트 아마존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포춘지에 나오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일주일 뒤에는 태도가 바뀝니다. 회의하면서도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만 하고 책상에 잘 앉아있질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고객과 업무 미팅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갔습니다. 난나는 친구들과 잠깐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회계사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난난. 방금 왜 계좌에서 70만 달러 이체했어요? 네, 거의 10억이죠. 그래서 이 소리에 난나는 제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했죠. 난나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은행에 바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데요. 가방을 먼저 열어봤는데 지갑이 없어진 걸 확인합니다. 이거 완전 미쳤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설마 남편이겠어? 난나는 방으로 가서 파일을 열어봤는데요. 결혼 증명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른 신분증도 없어졌어요. 이걸 은행에서 사용했습니다. 은행에는 부부의 공동 계좌라고 말한 거죠. 난나는 바로 샤오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난나는 경찰서에 가서 그 남자를 신고합니다. 이 사건 직전에 두 사람은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난나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혼하기 전 그녀는 혼자서도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물론 가끔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있었죠.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1, 2년 사이에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플러스 임신 중입니다. 남편은 존재하기만 할 뿐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이 임신 소식을 전할 때 샤오둥은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지금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중절 수술을 하고 싶다면 해라. 혹시 원한다면 혼자서 키워라. 처음에 결혼했던 그 남자는 없어요 이제. 일주일 뒤 경찰은 샤오둥을 찾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아내의 돈을 훔친 걸 자백하고 그걸 모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다 도박을 하다가 잃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난난에게 연락해서 남편을 찾았다고 전해주고 만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콧물까지 줄줄 흘리면서 펑펑 울고 불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털어놓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먼저 내가 돈 훔친 거 인정할게. 훔친 돈 70만 달러 전부 도박으로 잃었어. 그리고 과거에 강도와 절도 혐의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난난을 만나기 3년 전에 출소한 거였어요. 그냥 평생 거짓말을 해왔던 거였죠. 근데 난난을 처음 본 순간 반했고 사랑에 빠졌는데 난난 같은 사람이 자기 같은 초라한 사람이랑은 만나주지 않을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20대의 대부분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모든 걸 털어놓고 자신이 솔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난난에게 간청했죠. 그녀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 둘은 같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아침 샤오둥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청소하고 임신한 아내를 위한 특별 요리도 준비하죠. 발을 만져주고 등도 토닥여주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죠. 그리고 어린이집은 어디로 하면 좋을지도 얘기해보고요. 집안 곳곳에 작은 포스트잇이랑 러브레터도 써놓고요. 난난이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 갓 지은 따끈한 집밥 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스치게 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알던 샤오둥이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죠. 어느 날 밤 난난의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내 사촌이 보험업계에서 일하는데 생명보험은 꼭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라. 애기 생기면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미래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섬세한 느낌의 조언이었죠. 가족들에게 조언을 걸어다니다니 정말 발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글쎄요. 그녀의 결혼 생활 전체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기억해야겠죠. 이 보험 얘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난나는 절벽 아래에서 깨어났을 때 그걸 깨달았죠. 처음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40분 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눈이 밝은 빛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늘에 구름과 나뭇잎들이 보였고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차가운 돌들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아파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화물 트럭에 여러 번 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고 거기서 지른다고 해도 그 상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절벽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떨어지면서 여러 개의 나뭇가지에 부딪혔고 그게 그녀를 직접적인 충격에서 좀 보호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바위에서 직접 떨어졌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만약에 그녀가 여기서 사망했다면 샤오등이 생명보험금을 받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산까지 전부 다 그가 가지게 됐을 거예요. 난나는 바위에 누워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죽어.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죄책감도 슬픔도 없는 것 같아요. 순수하기 이런 게 아닐까요? 샤오등은 그녀가 죽었는지 도움을 요청하면서 비명을 지르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절벽 주위를 30분 동안 찾아다닙니다. 다행히 난나는 기절해 있었고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떠난 후에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면 그가 뭔 짓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국립공원 관광객 한 그룹이 산길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절벽 아래쪽에 있는 난난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걸 느꼈고 그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난난에게 괜찮아요. 이제 안전할 거예요. 라고 말해줬죠. 구급차가 왔고 그녀를 태워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국립공원에서부터 차 한 대가 이 뒤를 따라오는데요. 병원에 도착한 뒤 난난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비명을 지르면서 한 남자가 뛰쳐옵니다. 난난! 난난! 제 와이프인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난난 어디에 있었던 거야? 혼자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는 중국어로 난난에게 속삭입니다.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카메라도 없으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행동 똑바로 해. 그는 병원 직원들에게 아내가 임신 중이고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좀 상쾌한 바람을 쐬고 싶어서 산길을 넘어갔다가 실수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아내를 찾으려고 했지만 너무 멀리까지 갔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로 떨어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죠. 산 아래로 먼저 내려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뒤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탔지만 우연히 구급차를 보고 그걸 따라갔다고 얘기했어요. 제발 그게 자신의 아내가 아니길 바라면서요. 난난이 의식을 되찾고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을 때 경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한번 보고 어지러워서 넘어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녀는 마침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을 때 난난이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울부짖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중국어로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죠. 경찰은 바로 샤오둥에게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그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내가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아서 그랬어요. 내가 아내를 국립공원에 데려갔는데 손을 계속 잡아주지 않아서 화가 난 거예요. 임신했기 때문에 어지럽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냐? 라고 소리친 거예요. 라고 답변했죠.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라고요. 경찰들은 난난에게도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앞에 있을 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군요. 라고 난난은 대답합니다. 이 뒤로 샤오등은 더 이상 그녀를 매일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밖으로 밥을 먹으러 나갈 만큼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아침 난난은 간호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도착하자 손을 잡고 제발 남편 때문에 너무 우울해서 그런데 저 사람이 혹시 하루 종일 이 방에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죠. 간호사는 의사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의사들은 병원 규칙을 변경해서 방문 시간을 지정해주죠. 이 일로 인해서 나는 간호사들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을 바로 말하진 않았어요.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길 원한다는 의사표시만 했죠. 최악의 경우 경찰이 증거 없이 그냥 이 사건을 넘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와서도 남편이 계속해서 그녀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걸 아니까 난나는 계속 걱정이 됐던 거죠. 다행히 경찰은 보호를 약속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난나는 마음을 열고 모든 걸 다 말했죠. 샤오둥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고 2020년 3월 그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10개월 후였어요. 재판 내내 그는 감정 변화가 없어 보였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주 침착해 보였고 무관심해 보였죠. 한편 주정부는 그 동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빚을 가지고 있었고 직업이 없으며 최근에 아내를 생명보험에 가입시켰죠. 자신을 수혜자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사망한다면 그녀의 자산 3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모두 샤오둥의 소유였죠. 그래서 이 동기가 아주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주 빨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샤오둥은 감정을 폭발시키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려요. 왜 난난의 말만 믿나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저는 무죄입니다. 그는 항소 신청을 했고 두 번째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3월 23일에 다시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난난에게 18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이 돈을 배상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난난은 거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몸에 여러 개의 철심을 박아서 오랫동안 일할 수 없었고 다리는 제대로 구부릴 수 없게 됐습니다. 200바늘이 넘게 상처를 꿰매야 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4시간 정도 재활운동을 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걷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요. 고통스럽고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무엇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난난의 평소 성격이랑 생활 방식이랑은 너무 안 맞았죠.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었잖아요. 평소에 양치질하는 루틴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혼자서 샤워할 수도 없었어요. 난난의 여동생은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동안 그녀의 간병인이 되어줍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난난은 또 가슴이 무너지죠. 여기에 더해 더 나쁜 소식은 회복 기간 동안 사용한 너무 많은 약물 때문에 임신하는 아이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었죠.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직업, 인류애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8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고 1년 동안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초 그녀는 이런 암흑기에서 일어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성공한 여성이고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난나는 소셜미디어를 시작했고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은 울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샤오둥의 어느 포인트에서 위험 신호를 읽으셨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처럼 굴었잖아요. 장문의 문자를 한밤중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아무튼 난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가진 돈도 거의 다 잃었지만 그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나를 절벽에서 밀어낸 순간부터 내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순간까지 1분 1초 전부 다 어두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내 인생을 파괴했어요. 내 작은 가족이 사라졌고 연인은 날 배신했고 아이가 사라졌고 건강을 잃었고 커리어와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이전에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침대에서 대소변을 보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죠. 고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생각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제가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난나는 내가 최고의 사람들과 최악의 사람들을 만나봤고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받고 새로운 삶에 맞설 용기가 생겼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의 이런 이야기가 많은 네티즌들이 나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아주 기쁘다고 얘기했습니다. 17개의 골절과 200번 이상의 봉합수술, 그리고 여러 번의 수술은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어요. 결혼에 대해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행동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아주 활동적인 인플루언서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땐 샤워등이 보여준 위험 신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남겨주세요.